자, 거기 한글 맞춤법에서 쭉 넘겨보면 맨 뒤에 그 문장 부호가 있을 거예요. 277쪽에 로마자 표기부터 해야겠네요. 273쪽 273쪽에 로마자 표기. 자, 로마자 표기에 있어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했던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하고 표준어는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문법을 자세하게 하면서 그 관계된 것들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표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로마자 표기를 보면요. 273쪽.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아모음은 A로 적고 어모음은 EO로 적고 그리고 야는 YA로 적고 여는 YEO로 적고 이건 이제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자음의 표기에 있어서는 기억이 G와 K 두 개인 이유는 이 첫 소리에 올 때는 G로 적고 받침에는 K로 적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귿의 경우에는 첫 소리에 D, 받침에 T라는 의미고요. 이거 뭐 다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자 표기를 간단하게 보면 자,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왕십리라는 이 낱말을 로마자로 옮길 때에는 이 표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표준 발음 왕십리하고 비음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 비음화가 일어난 걸 로마자로 옮기면 되죠. 따라서 왕십리를 로마자로 옮기면 왕 W-A-N-G 심 S-I-M 니 N-I 하고 이렇게 표준 발음에 따라서 옮깁니다. 자, 예외가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우리말에 의모음이 들어가는 말은 상황에 따라 의로도 읽히고 이로도 읽히니까 얘는 발음에 관계없이 항상 의에 해당하는 로마자 UI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의문을 로마자로 쓰면 분명히 발음은 광의문하고 희로 나더라도 로마자로 옮길 때에는 이 발음대로가 아니라 이건 예외니까 의는 의 그대로 UI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로마자로 옮겨보면 첫 소리 기억은 G니까 G, W, A, N, G 그리고 H, U, I 그리고 M, U, N 이게 첫 번째 예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외는 유음, 리을이 연달아 발음될 때 원래 리을도 첫 소리에 받침의 리을은 L이고 첫 소리의 리을은 R인데 이 받침의 리을이 또 첫 소리의 리을이 연달아 올 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LL로 표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를 로마자로 옮기면 발음이 유음화가 일어나서 신라 그러면 이걸 로마자로 옮길 때 SI 그리고 LLA 즉 리을 리을을 원래 받침의 리을은 L이고 첫 소리의 리을은 R이지만 리을 리을이 연달아 나올 때는 LL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체언에서 자음의 축약이 일어날 때 그때는 발음 나는 대로가 아니라 히읗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히읗을 밝힌다.
그래서 지편전을 로마자로 옮기면 분명히 발음하면 지편전하고 축약이 일어나서 피읍이 되겠지만 이걸 로마자로 옮길 때에는 히읗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J-I-P 그리고 H-Y-E-O-N J-E-O-N 하고 히읗을 밝혀 적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외는 된소리 되기는 로마자 표기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표기에 된소리가 있는 건 분명히 쌍기역은 KK고 쌍디귿은 TT고 쌍비읍은 PP라고 나와 있지만 된소리가 된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하게 되면 발음은 압구정하고 꾸하고 된소리가 나지만 된소리가 된 건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구를 표기 그대로 써야겠죠. 그러면 압구정을 로마자로 옮기면 A, P 받침 비읍은 P죠. 그리고 G, U가 되는 거죠. 그리고 J, E, O, N, G 하고 표기합니다. 다음 5번에 다섯 번째는 성명을 쓸 때는 성과 그리고 이름은 로마자로 반드시 성과 이름을 띄어쓰고 그리고 반드시 표기대로 한다. 발음대로가 아니라 성과 이름은 표기대로 합니다. 그래서 한 복남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물론 한글로는 한복남하고 붙여야겠지만 한복남하고 붙여야겠지만 이걸 로마자로 옮길 때에는 한하고 성을 쓰고 그리고 복하고 이름을 띄어서 써야 하고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 그리고 성의 첫 글자 대문자 그리고 복남하고 발음되더라도 이 발음나는 대로 하지 않고 표기대로 복 그리고 남하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성의 경우는 그 성이 김씨나 이씨나 전씨나 무슨 성이 됐든 성은 관습대로 쓰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김씨라고 했을 때 꼭 첫소리 기억이니까 G를 써서 GIM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관습대로 KIM을 써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의 경우에는 절대 관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냥 표기 그대로 표기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이름이 주영이다 하면은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주, JOO, 영, YOUNG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만 이름은 관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면 JU, 영 하면 YEONG 하고 정확히 로마자 표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주소지, 주소명을 쓸 때 도로명 또는 행정구역을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이 도로명과 행정구역 앞에 붙임표를 붙인다. 붙임표 뒤에 써야겠다라는 겁니다. 도로명이나 행정구역은 반드시 붙임표 뒤에 쓴다.
예를 들어 신문로라는 도로명을 로마자로 옮기면 이 로라는 도로명은, 이 로라는 주소지의 도로는 반드시 붙임표 로라고 표기를 하고, 신문은 신문대로 신문하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 신문노하고 발음 난다고 해서 이 RO가 아니라 NO로 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종로 2가 이러면 가라는 것은 붙임표 가하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숫자 2는 2하고 로마자로 2를 적고, 그리고 종로는 종로대로 JONGNO 하고 발음 나는 그대로 종로하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자 표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는 지금 얘기한 이 6가지, 즉 첫째는 의는 항상 UI로 표기한다. 두 번째, 리을은 연달아 소리 날 때 LL로 표기한다. 그리고 자음에서의 축약은 인정하지 않고 히읗을 밝힌다. 그리고 된소리 대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명을 쓸 때는 표기대로 쓴다. 그리고 주소지, 도로명과 행정구역은 반드시 붙임표 뒤에 도로명, 행정구역을 쓴다. 이 이외의 나머지는 원칙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는 올해도 추가 시험에 외래어가 출제되는데, 카디건, 또 뭐 랍스터, 또 비전, 이렇게 외운 것이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외운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는 공부할 게 없고 암기해서, 시험에 나오는 걸 암기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277쪽의 문장보호를 보겠습니다. 이 문장보호가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문장보호도 내년 시험, 지금 지방직이 한 달이 앞당겨져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1, 2, 3, 4 넉 달 남았는데요. 문장보호에 대한 거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요. 277쪽 문장보호는 예전과 다른 점이, 마침표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이렇게 문장 맨 끝에 끝나는 온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모두 마침표였어요. 근데 지금 달라진 문장보호는 상위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는 뭐만 말한다? 온점만 말한다. 그리고 물음표, 또 느낌표는 그냥 마침표와 대등하게 하나의 대등한 용어이지, 마침표가 물음표나 느낌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용어상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쉼표 하게 되면 쉼표도 이제는 상표로서 쉼표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반점, 이 반점을 쉼표라고 부르는 것이고, 가운데점이나 빗금은 그냥 가운데점이고 빗금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마침표부터 봅니다. 마침표는 1번, 문장의 끝에 씁니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하고 마침표를, 제 손을 꼭 잡으세요 하고 마침표를. 다만 붙임 1에 보면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제 달라진 건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인용을 했는데 마침표를 쓰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침표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인용문에는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하겠다.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 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지만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라고는 띄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붙여 쓴 겁니다. 띄어 쓴 거 아닙니다. 라고는 조사기 때문에 절대 띄어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여 쓴 겁니다. 라고는 붙여 쓰는 거고 인용문에 띄어 쓸 수 있는 건 하고죠. 인용의 동사인 하다는 인용문과 띄어 쓰는 거고 반면에 조사라고는 반드시 붙여 쓰는 겁니다.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자, 시험 문제에 서둘러의 밑줄을 치고 밑줄 친 말과 그 활용이 같은 것은 하고 물으면 이 낱말의 기본형은 서두르다죠. 서두르다에 어미 어가 와서 서둘러가 됐으니까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을 찾아야죠. 항상 어떤 서술어의 밑줄을 치고 그 활용과 같은 것은 하고 물으면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본형을 찾고 거기에 아나 어를 넣어서 어떤 활용을 보이는지를 보고 배웠던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음,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역시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렇게 문장 맨 끝에 뭐뭐함 하고 미음으로 끝나거나 뭐뭐하기 하고 기로 끝나면 이 미음과 기를 명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이 명사형 어미와 전미사를 구별하는 걸 시험에 냈습니다. 앞을 보라고 그랬죠? 앞을 봐서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도 그걸 또 틀리거나 아니면 또 엉뚱하게 답을 내는 그런 선생들도 있었어요. 항상 간단한 겁니다. 절대로 복잡하게 풀게 하는 건 안 내요. 여기도 보면은 애를 씀, 앞에 목적어 있잖아요. 애를 쓰다. 그러니까 이때의 미음은 전미사가 아니라 뭐야? 명사형 어미죠. 그리고 이런 명사형 어미가 올 때 마침표를 찍는 게 원칙이지만 안 써도 된다고요. 또 최선을 다하다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하기의 기는 전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고 이런 명사형 어미에는 마침표를 찍는 게 원칙이지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최하고 명사로 끝날 때 마침표를 찍는 게 원칙이지만 찍지 않는 것도 허용하겠다. 또 의존명사 것으로 끝나는 표현 제출할 것 하고 의존명사 것으로 끝나는 이런 명사형에서도 마침표를 찍는 게 원칙이지만 찍지 않는 걸 허용한다. 단 제목이나 표어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신문의 기사의 제목 또는 표어에는 마침표를 절대 찍지 않습니다. 다음, 아라비아 숫자로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마침표를 찍고 주로 공문서는 한글로 연, 월, 일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바로 이 마침표로 연, 월, 일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1919년 3월 1일 했을 때 연, 월, 일에 마침표를 모두 찍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고 기간을 말할 때 일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앞에만 찍으면 안 되고 10월 1일 하고 1 뒤에도 마침표를 찍었고 10월 12일 하고 1 뒤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말하고 즉 일상적인
날짜를 헤아릴 때 연월일은 반드시 마침표를 써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가로 3번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가운데점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바뀐 문장보에서는 이렇게 마침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만 쓰는 거죠. 3일 운동하고 읽어야 되고 8월 15일 광복이 아니라 8.15 광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마침표 대신 원래는 가운데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달라진 올해 문장보에서는 가운데점이 아닌 마침표를 쓰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를 쓸 때 장과 절과 항을 구별할 때 마침표를 문자나 숫자 다음에 씁니다. 가하고 마침표, 기억하고 마침표. 마침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온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는 의문문이나 또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물음표를 씁니다. 부침 1에 보면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에는 맨 끝에 물음표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에는 각각의 물음 뒤에 씁니다. 너는 중학생이니 고등학생이니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하나니까 물음표도 맨 끝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처럼 듣고 싶은 대답이 여러 개면 물음표도 여러 개를 쓰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부침 2에 보면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질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를 안 쓰고 마침표로 대신해도 됩니다. 도대체 이를 어쩐단 말이냐 하고 상대에게 묻기보다는 혼자 탄식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물음표를 안 쓰고 마침표만 써도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할 때도 마찬가지. 다음, 다만 제목이나 표 외에는 안 씁니다. 제목이나 표에 물음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나 빈정거림 또는 정확한 말을 쓰기가 어려울 때에는 소가로 안에 물음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확신이 안 되니까 최 선생하고 소가로 안에 이 원가로를 소가로라고 합니다. 소가로 안에 물음표를 써서 표시합니다.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훌륭한이라는 말에 역시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30점을 맞았는데 훌륭하다, 비아냥거리는 거지. 이럴 때 소가로 안에 물음표를 씁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마땅히 쓸 말이 없을 때 가출이란 말을 쓰고 가로하고 물음표를 씁니다. 또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말할 때 최치원의 생물연대가 분명치 않을 때 그럴 때 물음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부침 1과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건 제목이나 표에 물음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쓰는데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를 쓰지 않고 마침표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나 감탄문에서 그 정도가 약할 때에는 즉 물음표나 느낌표 대신에 마침표를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등 굳이 감탄문이 아니더라도 강조해주고 싶거나 할 때는 느낌표를 쓸 수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럴 때 청춘을 강조해주기 위해 일부러 느낌표를 써서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 3번, 묻는 말인데 놀람이나 항의를 말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씁니다. 이게 누구야?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야? 하고 놀랄 때, 그때는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씁니다. 내가 왜 나쁜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나빠? 하고 항의할 때는 느낌표를 씁니다.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도 느낌표를 씁니다. 그냥 언니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언니 하고 짜증을 내고 부를 때에는 느낌표를 씁니다. 다음 쉼표입니다. 이 쉼표가 가장 양도 많고 실제로 글을 쓸 때 우리가 가장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씁니다. 나열할 때 쉼표를 쓰죠.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결어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접속조사 와나 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면과 검소와 협동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근면, 검소, 협동하면서 이 쉼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는 접속조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접속조사 뒤에 쉼표를 쓸 리는 없죠. 접속조사를 쓰든 쉼표를 쓰든 결국 한 가지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쉼표 없이도 그 나열되는 게 쉽게 드러날 때는 안 써도 좋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쉼표를 안 쓰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라고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로 들어간 겁니다. 또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10,000원도 안 되겠다 이럴 때도 내 돈 다 합쳐야 했을 때 내 돈 사이에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열거할 어구를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광역시에는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또 뭐 청주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말줄임표로 이제 문장을 완전히 다 끝내지 않을 때 대전 다음에는 쉼표를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음 짝을 지어 구별할 때도 쉼표를 쓰죠. 닭과 지네가 상극이고 개와 고양이가 상극이고 그러므로 닭과 지네와 개와 고양이 사이에 쉼표를 써서 짝을 지어 둘이 그냥 네 단어가 나열된 게 아니라 둘이 묶여 있다, 짝을 지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웃하는 두 개의 숫자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에는 5와 6세기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냥 5, 6세기 또 6, 7, 8개라고 읽으면 되지 6과 7과 8이라고 읽을 필요는 없죠.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즉 서수사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열거하는 말 뒤에 쉼표를 씁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상 독립어임을 표시해 주는 거죠. 다음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즉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사이에 쉼표를 쓸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원칙은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분명히 연결관계가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을 때, 또는 글을 읽다가 좀 쉬어가면서 읽으라라는 의미로도 이 쉼표를 씁니다. 다음,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하면은 즐기다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바다에서 하고 쉼표를 찍고 산에서 하고 휴가를 즐겼다.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써서 독립어임을 표시해 주죠. 네, 지금 가겠습니다 할 때 네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고 쉼표를 찍어서 문장 성문상 독립어임을 말해줍니다. 8번이 새로 들어간 내용이고 중요한데요. 앞의 문장에 이어서 곧, 즉, 다시 말해, 이를테면 이런 말을 연결어를 쓸 때는 쉼표가 이런 연결어 앞에 옵니다. 앞에. 그래서 책의 서론,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할 때 그 앞에 쉼표를 찍었죠. 또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이때 즉 앞에 쉼표를 찍었습니다.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즉 다시 말해 앞에 쉼표를 찍었죠.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이때 이를테면 앞에 쉼표를 찍습니다. 9번, 주로 제시어나 주제어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들이죠. 제시어나 주제어 다음에 쉼표를 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더냐 했을 때 돈하고 그 제시한 말 뒤에 쉼표를 씁니다. 또 10번,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도 쉼표를 쓰고, 11번, 도치문에서 도치법을 쓸 때도 쉼표를 씁니다. 자, 12번이 중요하죠. 1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말을 꾸미지 않을 때, 그래서 수식어가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 쉼표를 씁니다. 갑돌이는 하고 쉼표를 찍으면 이때는 울면서 떠나는 게 갑순이고, 만약에 갑돌이는 하고 쉼표를 빼면 그때는 울며 떠나는 게 갑돌인지 갑순인지 알 수 없는 중의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는 중의성을 없애는 데 쓰이는 겁니다. 쉼표는 중의성을 없애는 데 사용된다. 또 그 밑에 철원과 하고 쉼표를 찍으면 철원과 대관령이 이어진 게 아니라 철원과 강원도 산간지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지대, 예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다. 그래서 바로 다음 말과 관계가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쓰는 겁니다. 다음 가로 13번,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 우리가 흔히 이걸 삽입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삽입구문의 앞뒤에 쉼표를 쓰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이럴 때 삽입 문장인 솔직히 말하면
앞뒤에 쉼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발표할 때, 글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앞뒤에 쉼표가 있는 끼어든 문장은 읽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이렇게 읽어야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삽입 문장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이게 영희의 심리를 드러내는 삽입 문장이고, 이때 앞뒤에 쉼표를 쓰고 결국 이 문장에서 핵심은 영희는 미소를 띠고 그들을 맞았다는 겁니다. 실제 속마음이 어떻든 영희가 미소를 띠고 그들을 맞았다라는 거죠. 자, 이 삽입 구문 앞뒤에 붙는 쉼표는 쉼표를 대신해 줄표를 써도 됩니다. 쉼표 대신에 줄표를 써서 나는 하고 줄표를 쓰고, 솔직히 말하면 이 길게 쓴 문장보를 줄표라고 합니다. 붙임표가 아니죠. 붙임표는 형태소와 형태소를 붙여 쓰는 짧은 줄을 붙임표라고 하고,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는 긴 줄은 줄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삽입 구문에 쉼표를 써야 되는데 이미 그 삽입 문장 안에 쉼표가 있다면 그때는 부득이 줄표만을 쓸 수 있겠죠. 이건 내 것이니까,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했을 때 아니라는 감탄사 뒤에 쉼표가 왔으니까 삽입 구문이라 하더라도 쉼표 대신에 앞뒤에 줄표를 쓴 겁니다.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을 때에도 일부러 쉼표를 쓸 수 있고, 소설 같은 데서의 대화에서, 즉 말을 더듬거린다는 표시로 이 쉼표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점입니다. 가운데점은 이렇게 나열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가운데점을 쓰고, 또 서로 짝을 이루는 두 단어 사이에 가운데점을 쓰고, 중요한 건 이럴 때 서로 짝을 이루는 두 단어 사이의 가운데점은 안 써도 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쉼표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달라진 문장보에 따르면 이제 쉼표를 쓸 때, 가운데점을 쓸 때 거의 구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통 성분을 줄여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에도 쓰죠. 상중 하위권 했을 때, 금은 동메달 했을 때 가운데점을 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쉼표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쉼표와 가운데점은 구별하는 게 거의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쌍점이 올해에 나왔었죠. 쌍점은 표제어 다음에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쌍점을 씁니다. 다만 문방사우하고 그 해당되는 종이, 붓, 먹, 벼루를 드는데 이 쌍점은 표제어와 붙여 쓰고 뒤에 나열되는 말과는 띄어 쓴 겁니다. 일시하고 쌍점은 일시와는 붙여 쓰고 그 뒤에 2014년과는 띄어 쓰는 겁니다. 또 희곡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하는 문장에 쌍점을 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시분을 표시할 때 쌍점을, 그리고 책에 장과 절을 구별할 때도 쌍점을 씁니다. 또한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즉 65대 60이다 이럴 때도 대라는 한글 대신에 쌍점을 씁니다. 다음 빗금입니다. 빗금은 서로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쓰고, 또 초당 100m 이럴 때도 빗금을 쓰고, 시에서 행의 구별,
행의 구별을 의미할 때 빗금을 씁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하면 행과 행 사이는 줄을 바꾸는 건데, 이게 글의 원고의 분량상 줄을 바꾸면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빗금을 써서 그 줄을 바꾼 걸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연과 연 사이라면 그때는 빗금을 2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연은 2연으로 되어 있는 거고 행은 각 연마다 넋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큰 따옴표 직접 대화나 직접 인용할 때 쓰고요. 작은 따옴표 소갯말을 할 때, 화자가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낼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또 인용문에서 이미 또 인용한 말에 인용할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는 부득이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다음은 소가로입니다. 이 소가로를 원가로라고 하는데, 하여간 모든 설명은 이 소가로를 쓰면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설명, 니체가 누군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한자어는 어떻게 생겼는지, 원어는 어떤 건지, 즉 소가로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모든 설명에는 소가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소가로를 쓰는 데를 기억하기보다는 꼭 중가로를 쓰거나 대가로를 쓸 때를 더 조심을 해야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소가로니까요. 중가로는 이렇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묶어 말할 때 중가로를 쓰고, 대가로는 가로 2번에 나왔듯이 고요와 한자어가 도금이 다를 때, 나이에 놓고 한자는 연세야, 이럴 때 대가로를 씁니다. 그리고 원래 설명을 붙이면 소가로를 써야 되는데 이미 소가로를 많이 썼어. 그러면은 일부러 대가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13번의 겸납표와 14번의 혼납표. 겸납표는 좀 더 상위 개념을 쓰고 혼납표는 좀 더 하위 개념을 쓰면 됩니다. 즉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는 시집에 복종이라는 시가 있다. 그러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의 제목은 겸납표를 쓰는 것이고, 그 안에 복종이라는 시가 있다. 복종은 혼납표를 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겸납표 대신에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 혼납표 대신에 작은 따옴표를 써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겸납표 겹화살가로 대신에 큰 따옴표를 쓸 수가 있고, 혼납표 화살가로 대신에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다. 다음에 15번 줄표는 항상 제목 다음에 부제어, 즉 제목 다음에 부제의 말이 올 때 줄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표 역시 이제 붙임표로 가면 새로 들어간 내용이 바로 이 차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을 때, 멀리뛰기는 도움닫기, 도야, 공중 자세, 착지의 순서다 하면 그 순서대로 나열할 때 붙임표를 씁니다. 또 2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씁니다.
물결표는 기간이나 거리, 범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써도 상관없겠다. 드러낸 표와 밑줄은 즉 어떤 특정한 단어 위에 점을 찍어서 드러낸 표를 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밑줄을 거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숨긴 표는 비속어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비밀을 유지하려 했을 때, 밝히기 꺼려할 때 숨긴 표를 쓰는 것이고, 빠진 표는 뭔가 탁본을 뜨거나 연구를 하면서 그 빠진 글자를 표시할 때 필요한 문장 부호고요. 말줄임표는 하고 싶은 말을 줄였을 때 이 줄임표를 쓰고, 그래서 이 줄임표는 말이 없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일부러 여운을 주기 위해 말줄임표를 써서 표시하거나, 그리고 머뭇거리는 걸 말하기 위해 말줄임표를 쓰기도 합니다. 자, 290쪽까지 문장 부호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문장 부호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고, 나와도 결국 쉼표와 마침표의 쓰임이 가장 시험에서는 많이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부호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늘 독해 2권 가져왔나요? 다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사람들도 있나요? 지금 2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권. 하나, 둘, 셋.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4명만 2권이 없습니까? 5명? 5명만 없어요? 자, 거기 291쪽에 고전문법에 훈민정음은 지난달에도 이미 설명했고 지금 이게 몇 번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훈민정음은 일단 두고 독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는 친구들 5명은 복사해 줄 테니까 독해를 얼른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심시간에 기출문제 놔두었으니까 기출문제는 한 분씩 가져가셔서 풀고 이건 저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다시 하죠.